중국인들은 미국을 엄청 좋아해요. 좋아한다고요? 미국을 엄청 물어봐요. 다만 미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나쁜 야 놈은 있죠. 미제 테슬라 사지 마 그런 건 없어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테슬라, 코카콜라, 그 다음에 루이비통.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장 좋아한다고 봐요. 애플 플러스 아이폰. 그러면은 이 네 가지는 다 미국의 대표 상품인데 어떻게 중국에서 여전히 시장 점유율 1위일까?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조선일보의 이벌찬 특파원님 베이징에서 날라오신 막 인터뷰를 끝내고 이제 골방으로 모셨습니다. 골방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저기서 한 거는 공식적인 거고 네. 여기서 한 거는 진짜 솔직한 얘기를 해봐라. 뭐 이래서 제가 한번 골방으로 모셔봤습니다. 여기도 화려합니다. 역시 기업이라. 아예 저 궁금한 게 네. 아까 전에 인터뷰 중에 베이징대 나오셨다. 네. 그러면 한국에 살다가 대학을 베이징대로 간 거예요? 아니, 저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민을 간 케이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 따라서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거기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쭉 베이징에서 살다가 베이징 아니고 이제 다른 도시들 몇 군데 뭐 대련이라든지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요. 8살 때 가가지고 로컬 스쿨만 쭉 초중고를 나와서 대학까지. 그럼 베이징. 중국 학교로 쭉 나와서? 중학교 근데 왜 나왔어요.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 말 들을 때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중국에서는 완전히 네이티브처럼 살았기 때문에 제가 네. 대학 때는 많은 제 중국인 친구들이 제가 한국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인 건 한국인은 알았지만 제 제 배경을 봤을 때 너가 한국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러나 좀 특이 케이스죠. 한국 기사를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만약에 저는 이제 아까 후원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현대재단에서 저의 한 1년 정도의 그 코스를 후원해 줬어요. 그때 인문학 공부하고 막 이렇게 인문학 공부하고 이렇게 미국으로 가서 인턴하고 뭐 이런 식으로 1년 정도의 과정을 한국어로 하는 걸? 한국어로 하는 거를 그때 30명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해줬는데요. 예. 그때 제가 사실은 언시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언시 준비를 하기 직전에는 군대에 2년 있으면서 언론고시? 그쵸. 언론고시. 그쵸. 그 전에는 군대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사실은 뭐 상식이라든지 글 쓰는 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현대 아산재단에서 제공한 그 기회로 또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 3년이 없었으면 사실 한국에서 기자할 생각을 못 했겠죠. 네. 운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도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편해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한국어나 중국어로 책을 읽잖아요. 어느 언어로 읽었는지를 헷갈려가지고 제가 분명히 한국어로 책을 읽었는데 중국어 책을 찾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그 언어로 어떤 언어로 제가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헷갈리는 정도. 글로벌인지네, 진짜 글로벌인지. 근데 이제 요새는 중국어 잘한다고 해도 굉장히 따가운 눈총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궁금해요. 네. 진짜 좋죠. 그러니까 네.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면 베스트인데 네. 그러면 중국어도 살짝 애매하고 한국어도 살짝 애매하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언어는 하나를 잘하면 다 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이제 외람돼 말씀, 저는 영어도 잘 하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 이게 갑자기 짜증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냐냐면 다들 저한테 너는 중국에 오래 살아 중국어를 잘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관찰해본 결과 그냥 언어를 좋아하고 언어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요 그냥 한 가지 언어에서 그 다음 언어 확장을 할수록 오히려 언어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가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상승 효과가 있나요? 상승어가 있고요. 어디에서만 차이가 나냐면 일상에서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어떤 환경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편하게 쓴다고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잘한 적은 없기 때문에 식기, 뭐 이렇게 식품, 그 다음에 어떤 뭐 애니메이션, 놀 때 쓰는 슬랭 뭐 이런 건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이제 그런 건 또 없고. 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하나의 언어, 두 개의 언어, 세 개의 언어 이거 확장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국어 이렇게 기사 쓸 때도 야 너는 기사 이게 한국말이야 이상해 좀 그런 거 없고 사실 제가 첫 번째 책을 낸 이유가 그런 식으로 저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제가 책을 낸 게 있었어요, 사실은. 정말 나 잘하는 거야. 나 완전 한국 사람이야. 저는 이제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기자를 한 지 11년이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들어와가지고는 제가 저희 회사에 아직도 유일하게 그 중국 대학을 나온 공채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평가가 아무래도 좀 종합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쟤는 중국어는 잘하는데 네. 한국어 못할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있을 수는 맞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뭐 똑같이 시험을 쳐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우려가 있고 저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그런 건 자기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때 책을 이제 한 권씩 낸 거죠. 네. 그렇다면서요. 제가 네. 들은 얘기는 중국에 갔어요. 네. 근데 중국에서 진짜 고위급은 영어로 얘기한다는 거야. 중국 말씀이죠. 사람이라. 걔네도 영어 잘하고 나도 영어로 해. 제가 그래서 저희 회사에 굳이 와가지고 중국어를 할 필요가 없다. 제가 예전에 포럼 준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저희 회사에서 이제 글로벌 포럼을 준비해서 중국 연사를 데리고 오는데 다들 제가 중국을 잘하기 때문에 중국 연사를 맡겼거든요. 예? 제가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해야 된다. 어. 이 친구들한테 중국어로 메일을 보내면 절대 답신을 안 하는데 영어로 메일을 보내면은 비서들이 바로 답장을 줘요. 아, 정말? 네, 내가 할 수 있고 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호감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대만에서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지가 막힌다, 뭐가 안 된다 싶으면 저는 예. 아예 영어 인터뷰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아예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리카이프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일종의 AI 대부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그 창신 공장 만들고 구글 네. 대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국 구글.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중국어로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는 안 받았어요. 영어 인터뷰 요청하니까. 아, 쟤 그런데요? 뭐야 그거는. 중국 진짜 사람인데 중국 사람인데도. 정말 와. 그래요. 그리고 이제 홍콩 이런 데는 더 심하고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는 대부분 다 미국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는 게 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인들이 이런 영어를 잘하고 미국을 좋아하고 영국에 많이 가고 이렇다고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약간 좀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바나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기득권층은 바나나 되지 않아요. 영어는 부호일 뿐이고 신분의 어떤 그 보여주는 어떤 용도일 뿐입니다. 아니 그럼 네. 영어를 중국 사람들이 잘해요. 잘해요. 잘하더라고요 또. 발음도 좋아. 중국이 성조라고 하나요? 뭐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 있잖아요. 잘해요. 제가 그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엔 분명히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중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순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하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영어로. 네. 중국어는 배울 필요 없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제 딸에게 우선적으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네. 요즘 중국에서 취재하면 딥시크 얘기가 아주 난리죠. 난리죠. 네. 영웅이에요. 딥시크 만든 그 양원평 이름 뭐였지? 량원펑 맞습니다. 양원펑 평 발음도 어려워. 량원펑. 양원평. 네, 량원펑. 펑. 제가 제일 놀랬던 기사는 그 사람 생가에 가서 막 사람들 사진 찍는 거 보고 야 이거는 진짜 국민 영웅이 됐구나 중국에서. 제가 이제 그 현장을 거의 외신 중에 제일 먼저 갔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춘제, 그러니까 중국 설이죠. 중국 설 기간에 관광객들이 주변 도시에서 막 넘어왔어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후미진 곳이냐면은 기차역을 내린 다음에, 그러니까 광저우에서 비행기를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택시를 타고 어딘가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차를 타고 계속 내려가야 돼요. 다른 도시로. 그래서 기차를 몇 시간을 타고 그 어떤 지방 도시 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택시를 잡으려면 택시가 안 잡혀요. 왜냐하면 너무 후미진 곳에 안 간대요. 그래서 웃돈을 얹어서 헤이처라고 불리는 이 개인이 하는 불법 택시를 타서 1시간을 또 간 거예요. 근데 바글바글 했다니까요. 이렇게까지 후미진 곳에 있는 이 외딴 시골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걸 보고서 이 열기가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떤 이 네이버 같은 회사, 카카오 같은 회사가 나타나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뭐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과연 그 사람을 영웅시할까요? 안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국가적으로 이 사람의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관영 매체부터 지방 정부까지 다 이제 하다란 부분이 100%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에서도 중국 정부가 이를 잘 활용해 먹는 측면도 있겠으나 이 사람들이 좋다고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배경은 뭔가 약간 중국의 민족주의. 맞습니다. 그런 게 깔려 있었는데 미국 놈들이 너무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차에 우리 구국의 영웅이 나타났다.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중국에서도 이제 그 어느 정도 학식이 있거나 엘리트 계층은 그 구분하죠. 개인의 성과하고 그 국가의 중국의 성과냐, 개인의 그렇죠. 성과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당연히 그런 거 구분을 하듯이 그런 부류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경쟁이 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도 더더욱 지금은 그런 사람을 확실히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분위기는 맞아요. 반미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반미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인들은 미국을 엄청 좋아해요. 좋아한다고요? 미국을 엄청 물어봐요. 다만
미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미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나쁜 야, 놈이 미제, 있죠. 네. 미제 테슬라 사지 마. 미제 뭐 애플 사지 마. 그런 건 없어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테슬라, 코카콜라, 그 다음에 루이비통.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장 좋아한다고 봐요. 애플 플러스 아이폰. 그러면은 이 네 가지는 다 미국의 대표 상품인데 어떻게 중국에서 여전히 시장 점유율 1위일까? 그리고 중국인들은 결국에는 아이비리그를 나와야 인정을 해줘요. 컬럼비아 대학을 나와야 이 사람은 엘리트다 이렇게 해줘요. 여전히 영국은 중국에서 세컨 티어로 넘어가는 유학생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중국이 인정하는 거예요. 중국은 옛날부터 그래요. 진짜 강자에 대해서는 리스펙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왜 나를 때리냐에 대해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분노와 억울함인 거예요. 이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슈퍼맨이 과연 우리나라를 친다고 해서 저희가 슈퍼맨을 싫어할까요? 저는 슈퍼맨이다. 그런데 슈퍼맨 너무 무섭다. 이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영웅시 하는 이것들은 그래서 제가 좀 만들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해서 서사를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용. 한국은 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인을 요즘 싫어하는 분위기고. 걔가 많이 역사가 뭐 따지고 보면 꽤 됐지만. 그렇죠. 중국과 한국은 뭔가 역사가 꽤 있지만 어쨌든 사실 생각해보면 다들 별거 아닌 걸로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는 건데 우리도 싫어하지만 중국도 되게 중국인들도 한국을 싫어한다.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미국은 약간 여전히 강대국이니까 리스펙은 있지만 맞습니다. 쟤네들은 뭔데 우리를 깔봐? 이런 건가? 정확히 그 동경심이 사라진 거예요. 미국하고 좀 반대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국의 위협이 덜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잘하고 있죠. 저희 알아서 그냥 중국에 대해서 언제나 최고의 기술들을 넘겨줬고 삼성과 현대가 거기에서 2010년대 중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줬으며 그 시장을 일으켰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거기에서 일궜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저희를 정말 좋아해도 모자랄 판인데 근데 저희가 더 이상 과거에만큼 배울 점이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더 거대해지지 않으니까 저희를 소홀히 여기고 동경하지 않는 그 심리가 얕보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반중이 이렇게 심하다. 그러면 그 얘기가 다 전해지는 거고 너네가 뭔데 날 싫어하냐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이 오는 겁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한참 그 한한령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아직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한령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한국의 이 컨텐츠가 더 이상 중국에서 힘을 못 쓴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걸 막은 거는 당연히 사드 사태 2016년 이후에 보복의 차원은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거, 우리나라의 산업을 중국에서 막은 거, 이거는 맞는데요. 이걸 풀어주는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데,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지금까지 막은 이유는 한국이 헐리우드를 대변하는 아시아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의 정서를 배송하는 배달원에 가깝다고 중국은 본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판 주인공은 아시아인들인데 약간 그 정서는 약간 미국적 정서야.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선전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공산당부터 시작해서 이 정권이 유지되어 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전, 홍보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한국이 장악을 해버린다? 너무 위험하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게 다시 풀린다는 뜻은 중국 안에서 이미 컨텐츠, 자기네 컨텐츠로 충분히 모든 청중과 이 관중을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들어온다고 해도 파일을 크게 내줄 염려가 없으며 이제 한국이 들어왔을 때에 더 이상 과거 같은 이 맞아주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게 게임에서 나타난 거라고 봐요. 20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임 판호를 하나둘 열어줬다라는 거는 사실은 중국에서 이미 인해 전술을 통해서 게임 산업이 완전히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의 게임이 중국에 들어와도 옛날처럼 1위 못해 이건 거예요. 네.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장악할까봐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예전에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네. 컨텐츠는 요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자동차나 스마트폰은 장악해도 돼요. 나중에 화장품 이런 괜찮아요? 네, 화장품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이 경쟁해주는 이 대여가 들어와 줘야지 시장이 활기를 띠고 국유 기업들 그다음에 현지 기업들이 경쟁을 빠르게 일으키면서 시장을 다시 가져가거든요. 그게 현대차, 삼성 이런 데서 다 드러났던 거고 화장품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왜 이 컨텐츠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냐? 그건 거죠. 정신적인 거니까. 홍보랑 연결돼 있으니까. 네. 딥시크를 취재를 이번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해보니까 진짜 이제 중국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약간 전환점에 놓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2010
18년부터 미국이 중국에 기술 봉쇄를 가하는 그 구도에서는 언제나 얻어맞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반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딥시크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중국이 중국만의 방식으로 미국에 대항해서 모든 봉쇄를 족쇄를 푼다 이건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또 공교롭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중국이 대체제 뭐 이런 천재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기술 돌파를 이뤄내 가지고 더 이상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카드가 많이 이제 적어졌어요. 이거는 하나 기술에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실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중국의 족쇄를 다 풀어주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로 중국에 대해서 제도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국하고의 관계라든지 영토라든지 이런 것들로 미국이 꽁꽁 묶고 국제사회에서 고립 계속 시키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런 족쇄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과정에서 딥시크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약간 느낌이 트럼프가 나를 자유케 하나?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공교롭게도.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기술 면에서도 돌파가 일어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에서도 돌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런 호불호랑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중국이 중국만의 리그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오히려.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좋아하는 나라, 싫어하는 나라로 딱 네네네. 갈릴 테니 앞으로. 그렇죠. 그러면 반미세는 중국이 우리가 좀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정말 저는 그러니까 대만이 지금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못 느끼는데 대만은 지금 패닉에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것 때문에 피벗 투 에이시아는 끝난 거 아닌가. 이제는 정말로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는 미국이 떠나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들을 대만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제로섬이니까요. 미국이 떠나면 중국이 들어온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무엇이냐면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유일한 두 가지. 하나는 아까 말했던 그런 정치적인 문제. 예. 하나는 그 기술적 봉쇄로 인한 첨단 기술의 제한. 예.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풀고 있어요. 중국이. 이것이 향후 3, 4년 동안 중국은 그래서 뭐라고 스스로 생각하냐. 자력갱생으로 풀고 있다. 자력갱생이 아니라 미국이 못 따라오는 부분이 하나. 자기가 오랫동안 이런 미국의 압박 속에서 자생력 키운 게 하나, 두 가지 다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요. 제가 보기에 중국의 어떤 이 학자들이나 이 여기 관료들은 제가 종합을 했을 때에는 버티면 된다. 4년만 버티면. 트럼프 끝나. 잘하면 제2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거는 미국과 중국 각각 세계 하나씩, 두 개, 세 개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 중국이 생각하는 네. 두 개의 세계. 그렇죠. 두 개의 세계. 문명의 충돌을 저희가 봤을 때 세계 N7개 세계가 따로따로 열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물론 네. 미국의 세계가 크겠죠. 그렇지만 크겠죠. 중국의 세계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세계를 못 건드릴 것이다. 중국에서 더 이상 미국의 그 어떤 숨결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을까. 생존만 해내면. 저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무리한다고 봐요. 경제도 무리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도 강요하고 이런 이유는 이것만 참아내면 되니까. 어차피 그 네. 말은 중국의 목표는 미국을 넘어서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우리 땅을 넓히는 게 목표다. 저는 그렇게 볼수 그렇게 있겠네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게 모든 나라가 대등해지면 그 다음에 넘어서요. 이거는 당연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단계는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봐요. 지금의 중국의 1단계 목표는 무조건 두 개의 세계입니다. 두 개의 세계 다음에 저희가 뭐가 될지 그 다음에 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냥 미국 정말 편을 서야 위험하죠. 되겠지. 우리는 그래도. 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미국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미국 버릴 수 없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미국이 없이 저희가 그래도 두 개의 세계 중에 고르라면 그래도 미국이 괜찮겠지. 미국에서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미국의 줄을 서게 하느냐가 저희가 지금 화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자유케 된 거예요. 대만 입장에서는 지금 젤렌스키가 얻어맞았고 TSMC가 미국의 그릇째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국에서 계속 대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자꾸 대만을 카드처럼 꺼내서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대만 입장에서 뭐냐면 나는 줄을 서고 싶어. 나는 줄을 섰어.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줄을 서는 게 과연 이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와버린 거예요. 다만 이제 저는 절대로 이 상황에서 저희가 뭐 미국과 멀리하고 뭐 미국을 더 이상 함께하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미국의 전략까지도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중국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민하게 저희가 알아볼 필요는 너무 있어요.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기술이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대체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DUV를 이용했고요. 딥시크에서 지금 보면은 벌써 얘네가 이용하는 알고리즘 다 다르잖아요. 통문장으로 읽는 해독법을 사용하고 있고 얘네가 사용하고 있는 그 반도체조차 다 달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 대체제, 다른 표준,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 인력 구성을 이용해 가지고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는데 이런 트렌드를 저희가 팔로우업을 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기업이나 저희 어떤 학자나 중국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시장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진짜로 대비하기 위해서 R&D를 위해서 현지에 저희가 정찰을 나가는 느낌으로 더 많이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아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구나. 네. 한국 아주 네.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진짜, 요즘 너무 네. 힘이 없는 느낌이에요. 한국은 네. 왜 이렇게 됐어 대체? 안이 너무 시끄러워서 아닌가요? 아내가 조용해지면 찻잔 안에 폭풍이 이제 완전히 잠들면 그 다음에 바깥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는 아내가 너무 시끄러운 방이 시끄러우면 밖이 우리 난리예요. 모르죠. 맨, 네. 맨날 대우치. 네. 야 저는 데모하고 그래서- 그냥 난리야 아주. 아 맞습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야 너무 재밌네. 오늘 우리 인터뷰 아까 했는데 책 내용 많이 못했죠. 많이 못했죠. 네. 그 오늘 제가 교육 얘기가 워낙 관심 있어서 네네네. 교육 얘기 좀 해달라고 말씀. 그거 말고도 우리가 딥시크에 대해서 배울 게 많이 있습니까? 야, 너 이런 거는 몰랐지. 이런 거 하나만 얘기해줘요. 딥시크에 대해서 이 어떤 식으로 기술 돌파를 하느냐 부분에서 이 자원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량원펑이 하는 얘기가 반도체 자원을 무한정 연구원들이 쓸 수 있도록 오픈을 해줬대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자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것이 회사 거 마음대로 써? 회사 거 마음대로 쓴 거. 어. 원래 이제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 AI 모델에서 개발이 제일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값이 비싼 그 GPU 같은 이런 반도체들을 얼만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건 다 기회비용이거든요. 근데 양원펑은 일부러 소수 정예로 팀을 꾸린 다음에 그 사람들 하나하나한테는 자율에 맡겨서 모든 걸 하도록 만들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실험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이렇게 막 어떤 문장을 읽고 하는 이 AI의 능력이 통문장으로 단어를 끊어서가 아니라 통문장을 읽게 하는 이런 것들도 그 대학 졸업한 지 몇 년 안 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젊은 친구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거를 다시 조그만 팀을 꾸려가지고 그걸 디벨롭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큰 팀에서 그걸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효율화에 있어서는 중국이 지금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이 자원을 줄 것인가를 엄청나게 잘 판단해요. 그 다음에 한 번 자원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는 다 줘버려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이걸 잘하고요. 개인 차원에서 이걸 잘하고요. 기업 차원에서 이걸 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효율적인 배분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 정말 힘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량원펑의 사례에서 배우면 되지 않을까.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많이 들으셨으니까 뭐 그거는. 네. 네. 되게 미국적이네요.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실용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굉장히 네. 굉장히.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제 친구가 중국에서 사업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 공장에서 네. 내일까지 평소에 뭐 100개를 사갔는데 300개를 내일까지 내놔. 그럼 어떻게 그건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사장님 장난하십니까? 우리 못 만들어요. 이러는데 중국에 그런 걸 부탁하잖아요. 지금 원래 100개였는데 내일까지 300개를 보내세요. 그러면 300개요. 그거는 따블로 주셔야 됩니다. 그게 네네. 무조건 가격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격이. 한 500개를 다 주면 그건 한 10배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대. 그러면 10배로 우리가 돈만 주면 됩니까? 돈 주면 그냥 사람을 그쵸, 어디 다 동원하는 거죠. 사오든 네. 뭐 하든 별의 별짓을 써서라도 그냥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자본주의.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사업하면서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네. 그거요? 그거는 얼마죠? 이렇게만 진짜 맞는 말한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맞아요? 맞는 말이 그게? 완전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엄청 네. 자본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닐까? 중국은 목표가 있으면요. 그냥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방법에서는 변칙을 쓴 거고요. 그래서 중국은 자기가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룹니다. 근데 그 방법이 워낙 기상천외한 데다가 변덕스러워가지고 저희가 중국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예요. 걸 보면 중국이 좀 이상한 나라처럼 보이는데 보이죠. 사실 그런 게 다 최종 목표를 무조건 이행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가 그 중국의 최고위급 마인드도 똑같아요. 미국을 반드시 우리가 기술 봉쇄에서 미국을 반드시 이겨야 돼. 그게 목표야. 목표예요.
그럼 변칙으로 나아갈 때는 어느 날은 기술 이런 거 다 제쳐두고 갑자기 경기 부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경기 부양 왜 할까요? 당연히 미국하고 장기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구간에서는 버텨야 민심을 먼저 챙겨야 된다. 그러면 안보가 기술 개발의 가장 핵심인 기반이 되니까 이거 잠깐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중국이 앞으로 이제 그 민심이 굉장히 소란스러우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경기 부양하겠네 이거 아니거든요. 단기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5%만 달성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GDP 성장을 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해석이 돼요. 항상 항상 그래. 목표지. 목표는 무조건. 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왜 열심히 살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참 중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와. 역사상 가장 열심히 살고 있긴 해요. 중국이? 네. 왜냐면 방금 한이 있나? 우리가 예전에 중국이었는데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지금 미국 놈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옛날의 영광을 되찾아야 돼. 중국의 찬란한 역사를 되찾아. 약간 그런 게 있을까요? 그 마인드는 어떻게 보면은 80년대에도 있었고 90년대에도 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훨씬 더 직접적인 이유예요. 미국하고 지금 대항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잡아먹히거나 생존해서 완전히 판도를 바꾸거나 둘 중 하나예요. 야. 이거는 그냥 등이 떠밀려서 여기에 놓여져 있는 거, 낭떠러져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런 관념적인 거보다는 훨씬 더 생존이랑 연결해서 중국이 보고 있다라고 느껴요.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이 엄청 단단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자꾸 이렇게 중국이 어떻게 보면 몇 년 뒤에 두 개의 세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는 이유는 사실 뭐 저도 조금 그런 걸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왜냐? 얘네가 14억이라는 인구를 동원해가지고 모든 인력과 기술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대항전을 치렀을 때에는 결국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물론이고 방패막이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세계를 구축하는 한 과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중국에 그런 기회를 줬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트럼프 시대가 중국의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있는 거. 이거는 그냥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진짜 대단하다. 중국은 진짜 요즘 미국도 무섭지만 참 중국도 가끔 무섭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꽤 들어요. 아주 무섭죠. 아주 무서운 무섭죠. 나라 같아. 네네. 지금 보시면은 중국 주변 국가들 전부 다 갑자기 반중, 친중 이런 거 나오거든요. 네. 모두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은 중국이 급부상하거나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아주 크게 전환이 일어났을 때 주변국이 다 이렇게 움직여요. 이것도 조금 보시면 왜 그럴까 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